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자 신문들의 일면 톱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신문입니다. 큰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주요 그룹 총수 등 기업인과 청와대 산책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가운데 있고요. 주변에 보면은 4대 그룹 총수 그리고 주요 게임 기업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에서 총 9명의 기업인.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9명의 기업인과 어제 청와대 경내를 산책했습니다. 그에 앞서서는요. 130여 명의 기업인과 대화를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소식을 일면 톱 기사로 전하고 있군요. 주요 그룹 총수 등 기업인들과 청와대 산책하는 문재인 대통령. 일면 톱 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로 가겠습니다. 어제 광화문 거리서 1시간, 남산 터널 속 30분과 똑같다. 어제 오전까지 미세먼지가 대단했습니다. 그 미세먼지 속에서 광화문 거리를 1시간 동안 걸었을 때 과연 우리가 들이마시는 미세먼지는 어떨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때 흡입량을 측정해 보니 최대 57.4 마이크로그램을 마셨다. 이 양은요. 정상적일 때 미세먼지가 그렇게 짙지 않았을 때 남산 터널 속에서 30분 정도 걸었을 때 들이마시는 양이라고 합니다. 통상 터널을 차량으로 지나가실 때 창문을 내렸다가도 창문을 닫게 되죠. 먼지 때문에.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특히나요. 어린이 노인의 경우는요.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한겨레 신문으로 가겠습니다. 양승태 행정처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받아서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했다. 검찰 조사에서 또 나왔습니다. 2015년, 2016년 상고법원 입법 로비 당시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의 민원이 있었는데 행정처가 접수한 뒤 재판부에 청탁을 했다. 그리고요. 야당 최고위원이던 전병헌 보좌관과 이군현 노철래 재판 양형 검토. 이름이 벌써 등장합니다. 서영교,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전현직 의원들인데요. 양승태 행정처 지탄받고 있는데 여기와 뭔가 또 연관이 있었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체육계 성폭력에 집행유예 물렁한 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형이 확정된 판례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5개 사건 중 1건만 실형이 선고되고 4건은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돈방막이 처벌 아니냐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중학교 코치가 제자 강간비수가 있었는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런 등등등 이유로 형을 감경해 석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계 성폭력의 법이 너무나 물렁하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일면 톱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우갑 MBN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이슈들의 핵심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청와대 산책, 그리고 정치 신인 황교안, 의원들의 재판 민원, 마지막으로 북한과 국방 백서. 오늘 주요 기사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1시간 동안의 본격적인 신문 브리핑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대화, 그 내용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저희 공장 방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에 문재인 대통령 언제든 가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이 대화는요. 본행사죠. 130여 명의 기업인과 대화, 이 자리가 아니라 그 대화가 끝난 뒤에 9명의 기업인만 참석한 청와대 경내 산책에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죠. 어제 미세먼지가 짙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텀블러를 들고 25분간 청와대 산책을 했는데 대변인을 통해서 대화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반도체 경기 안 좋다는데요. 그러자 이재용 부회장, 이럴 때 실력이 나오죠.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최태원 SK회장, 삼성이 이런 얘기할 땐 무섭더라. 약간 견제하는 듯한, 농담인 듯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산책이 거의 끝날 무렵에 대북 경협 결국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요. 52시간 규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연구원들이 실제로 집에서 일하고 양심 고백을 안 한다. 그러니까 몰래 일을 하는 셈이다. 이렇게 애둘러서 52시간 규제에 대해서 좀 불만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대화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요. 어제 청와대 경내 산책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저기 보면 불로문을 지나서요. 청와대 경내를 쭉 가게 되는데 25분간 진행이 됐고 지금 손에 보시면 각각 커피 텀블러를 청와대에서 준비했는데 커피 텀블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의겸 대변인 등등 청와대 관계자도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총 같이 산책을 한 인원은 기업인 9명을 포함해서 1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주제로 대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기업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물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냥 포기하고 산다. 이런 대답도 좀 있었습니다. 자, 어제 청와대 경내 산책 모습 저런 상태로 한 25분 정도 날씨가 꽤 쌀쌀하고 미세먼지가 있었지만 외투들을 두껍게 껴입고 저렇게 청와대 경내를 산책을 했습니다. 자, 정우갑 해설위원님. 네. 9명의 기업인을 좀 선별을 해서 산책을 별도로 했습니다. 어떤 대표성이 좀 있다고 청와대가 판단을 한 듯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주요 그룹 회장단 또 거기에 예를 들면 각 분야에서 바이오의 대표로 서정진 회장, 그다음에 또 게임의 대표, 중견기업 회장 해가지고 선별해서 한 30여 분간 경내 산책을 했죠. 근데 어제 전체적으로 오랜만에 기업인들이 좀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김의겸 대변인이 쭉 이제 녹취록 발언록을 좀 보니까 상당히 허심탄회하게 또 어떻게 보면 농담도 섞어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전했는데요. 어제 저는 전체적으로 기업인 인상적으로 느낀 것이 통상 청와대에서 어떤 회의를 하면 굉장히 짜여진 각본대로 그리고 주로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어떤 관계자들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제는 전반적으로 어쨌든 상당히 경청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됐다라는 점. 특히 앞서 이제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경례를 돌면서 서로 간의 얘기들, 대통령께 하고 싶은 얘기, 또 기업인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얘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좀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기업하는 분들도 정부에 도대체 이 정부는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이 기업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 어제 그런 자리를 빌어서 서로 진지함, 예를 들면 경제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고용과 투자 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적극 뛰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사실은 독려를 해주고 그런 어떤 길을 살려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는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기업인들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청와대 경내 산책 중에 이재용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중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대화 사이에는 일자리라는 숨은 코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표현이 되지는 않았지만은요.
삼성을 좀 방문해 주십시오.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든 가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달았습니다. 삼성이 공장을 새로 만들거나 연구소를 지으면 언제든지 간다. 공장과 연구소, 곧 다시 말해서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꼭 가겠다라고 대통령이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어제 이 산책에 앞서서 130여 명이 참석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던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사실 본 행사였거든요. 그 내용도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의 80%를 담당하며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대폭 확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을 이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에 앞서서 제가 대통령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워킹 미팅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상의를 탈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상의 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한상의 회장이 직접 사회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기사가 있습니다. 사회 맡은 박용만 회장 상의 벗고 진행 제안. 지금 방금 영상에서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 좋습니다. 화답, 와이셔츠 차림에 토론이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제안 건의들이 있었다. 그런데요. 한국일보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군요. 최저임금 등 따져보고 싶었지만 전체적으로 덕담하는 분위기라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대화 한계로 머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서로 대화를 하고 그냥 저걸로 끝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좀 지적을 하고 있군요. 자, 김사희 평론가. 네. 전체적으로 어제 행사 좀 평가 좀 해주시고요. 요 네. 내용들. 네. 이게 보여주기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는 네.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인 평가를 네. 먼저 하자면 그 대통령께서 국민의 우려나 그 산업계, 경제계의 우려를 받아들여서 이 적극적인 그 경제 경청 행보에 나서신 것은 저는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는 많을수록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 행사를 그동안에 뭐 메시지를 보면 기꺼이 하고 싶었던 행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조금 뭐랄까 양보하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저는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거에 반면에 저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한쪽 방향으로 방향이 너무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저도 비판을 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반대 방향으로 갈 때도 속도는 조절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 행사가 너무 이렇게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부각이 된 거 아닌가. 이른바 이제 4대 그룹 재벌 총수들이 좀 부각이 됐다. 부각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저는 우려가 좀 드는 게요. 왜냐하면 재벌이라는 게 우리가 국민의 희생의 기반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고성장도 하고 거대 성장을 한 겁니다. 이제 고환율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세제, 재정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도 이렇게 자기를 좀 바꾸려는 노력을 했다면 재벌들도 이 자리에 와서 좀 이렇게 좀 더 겸손하고 과거를 좀 반성하면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 뭐 이런 것도 함께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되는 또 하나는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삼바 문제로 또 승계 문제도 지금 걸려 있는 분이거든요. 뭔가 좀 현안들이 걸려 있죠. 현안들이 걸려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그 부각이 되면 국민들에게 좀 약간 메시지가 좀 전달이 좀 잘못 전달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 부분도 좀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분명 저 모습에 대해서
기업계에서는 이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일 좀 자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세력 중에서 일각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모습에 대해서. 그거는 뭐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예. 좀 달갑지 않은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그래? 어떤 모습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형식이든 예. 만나서 현장의 얘기를 듣는 거는 아주 중요하고 예. 좋죠. 예. 그게. 그런데 이제 수박 겉핥기식의 누구나 아는 누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한다고 예. 하면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를 굳이 저렇게 150명을 버스 태워가지고 청와대에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 되냐. 저 시간이면 차라리 글로벌로 뛰어다니면서 영업하는 게 나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나온 얘기가 예. 정말 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라든가 속도전에 대한 예. 얘기라든가 이런 거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뭐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이 어렵다면서 예. 이거는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청와대 가서 꼭 해야 될 얘기는 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좀 하다 보니까 호평이 나오는데 정말 그다음에 재벌과 저는 기업은 분류해야 된다고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의 이전에 그 예. 나쁜 행태들에 대해서는 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예. 현재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대기업들의 기여는 또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기업을 하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 예. 거는 또 정부 부처들의 예. 뭐 그 의무고 책무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좀 단적으로 옷을 상의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여성 기업인 몇 분 빼고는 또 다 상의를 벗어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정부와 그러니까 상의를 기업의 벗어서 안 벗는 분도 있어야 된다는 너무나 거죠. 자연스럽게 좀 될 수가 없냐. 저런 정부와 기업의 관계도 예. 좀 단적으로 저런 것이 좀 상징한 것이 아닌가 싶고 예. 그래서 정말 좀 저런 기회를 만든 건 좋았지만 예. 얘기의 깊이들이라든가 예. 뭐 논의된 것이 예. 아쉬운 점이 많다. 그리고 정말 기업하기 좋은 예.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해서 내가 이렇게 기업을 예. 키워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 동기를 유발해 줄 수 있냐 지금 예. 이 정부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고 보입니다. 배재호 교수님. 네. 사실 뭐 기업 그다음에 경영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청와대도 뭐 마찬가지고요. 규제를 없애겠다는 얘기 끊임없이 합니다. 어제도 저 규제 얘기가 했는데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 뭐 이런 불만도 좀 있었는데 저런 행사 좋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규제 개혁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실천이 돼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당초 예. 1시간 40분 정도 예상을 했는데 2시간 넘게 이 회의가 진행이 예상보다 됐다고 많이 그래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 정부 출범 예. 초기에 적폐청산에 대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우리나라 이제 주요 대기업들이 다 연루가 돼서 예. 수사를 받았고 또 그 부분이 지금도 계속 수사가 중이어서 상당히 이제 기업들이 위축된 게 현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자리 또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니까 예. 경제는 심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만나서 기업 총수들 또 중견기업 대표들과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격의 없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고요. 예. 앞으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보여주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예. 이런 자리가 더 많이 그리고 더 심도 있게 좀 열려야 된다 이런 필요를 좀. 뭐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저런 저는 그렇게 기회를 생각을 가지면 합니다. 아무래도 듣게 되니까요, 얘기를.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예. 대통령께서만 이 문제를 다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리하고 기업인들과의 대화의 자리도 더 늘려야 되겠고 예. 그리고 장관들과 예. 또 그리고 해당 기업인들과의 자리도 예. 더 늘려서 예. 실질적으로 청와대가만 있고 내각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예. 책임 총리제 또 책임 장관제 이걸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얼마 전 취임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대통령이 비서실장도 기업인을 좀 가서 만나라. 그것도 비서실장의 일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한 부분도 기억이 나는군요. 예. 김상현 제가 평론가. 짧게 이 좀 제안성의 이야기를 제안하십시오. 좀 누구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제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 뭐 제안? 재벌과 대통령이죠. 아, 예. 왜냐하면
그 지금 말씀들을 잘 해주셨지만 예. 이 두 주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재벌도 과거 경제가 예. 불평등 심화나 양극화로 간 데 대한 큰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과거를 계속해서 단죄하고 예. 그다음에 그 적폐를 청산하고 이런 걸로만 가서는 안 되거든요. 미래를 향해서 가야 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이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이 돼서는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과거만 파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럼 미래에 대한 빅딜을 저는 후속적으로 관료들이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벌은 공정경제에 대한 약속을 좀 더 해주고 그리고 그 정부는 예. 과거를 파는 것보다는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재벌은 어떻게 과거를 극복할 것인가를 서로 빅딜을 그러니까 하는 무엇을 작업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약속들을 하라는 거네요. 예, 그걸 양쪽이 빅딜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이거로서 빅딜을 생겨서 지금 해야 된다. 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알겠습니다. 일이 있었으면 진행됐으면 오늘 좋겠습니다. 방송을 빌려서 이런 제안을 또 해주셨군요. 예, 근데 어제 그 자리 배치를 보면요. 앞서 예. 얘기했던 분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통상 뭐 5대 그룹 주변에 이렇게 포진했습니다만 어제는 이제 여성 기업인하고 그다음에 그 김택진 그 H소프트 이제 중기업 이른바 이제 타운홀 미팅 형태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배치가 자리의 어떤 변화도 이 정부에서 상징하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예를 들면 보여주시기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라는 게 사실 심리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만나서 소통하라는 주문을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 같은 자리를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노영민 실장에게 그 기업인을 만나라는 그 주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미 총리도 그 삼성을 방문해서 이재용 부회장도 만났고 전방위로 지금 내각도 움직이고 있고 청와대도 움직이고 있고 곳곳에 이제 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같은 것들이 어떤 전체적인 어떤 기업인들의 길을 살리는 그런 선순환 구조. 물론 정부도 이제 규제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앞서 말씀하신 뭐 상생이란 이런 부분은 기업들이 또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이 서로다가 상호작용을 했을 때 좀 경제가 좀 회복 내지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청와대나 아니면 기업인들도 모두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이 속속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 어제 입당식이 있었고요. 기자들과 만나서 일문일답도 나눴습니다. 그 내용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치 신인 황교안 탄핵 책임론 질문에는 통합만 외치다. 그러고 보니까요, 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많은 경우, 이제는 통합해야 될 때다. 통합이 중요하다. 이런 말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탄핵 책임론 질문이 나왔는데, 통합만 외쳤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군요. 여기 내용 좀 보겠습니다. 현재 나라 상황은 총체적인 난국이다. 본인이 입당을 왜 하느냐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와서 국민 통합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간담회 후엔 국회를 돌며 악수를 나눴고요. 범야권 지지율 1위 자신감이 나타난 행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과 기자회견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황교안 씨가 정치를 하겠다는 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국민은 대국민 석고대기로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심려를 가지시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일했던 그 모든 일들과 또 공무원들이 함께 적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무너져 버리게 하는, 그렇게 몰아가는 이런 것은 제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이 나오시면 박근혜 시즌 2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계파를 떠난 바른 정치에 함께하기 위해서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제 입당식 모습 그리고 기자들의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를 좀 편집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어제 입당식과 관련해서 정치권 당연히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을 제외한 당사자인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반응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내용 기사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면요, 이 정당들 반응 기사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에 끝에 있군요. 매일경제입니다. 반응이 좀 거치네요. 도로 침박당이다. 좀비 정치의 부활이다. 새로운 용어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국당을 빼곤 황교안 전 총리의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당별로 돼 있습니다. 민주당, 국정농단 사죄해야 한다. 정의당, 거칠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안 된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황교만으로 개명을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보수의 지평이 넓어졌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수희 변호사. 네. 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의 반응은 뭐 예상됐다고 보시나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제가 그 예. 한국당 외에 다른 예. 당에서 대변을 했다면 뭐 저런 논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에는 예. 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예. 그 정권에서 보면 위치가 묘해요. 특히 탄핵 전국 때는. 그러니까 총리를 했대, 국무총리를. 예. 그러니까 이 청와대 내의 인물이 아니었어요. 법무부 장관에서 총리로 갔기 때문에 예. 부처에 있었는데 그 내각에서 주로 활동을 예, 내각에서 했었어요.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국정농단이라고 이제 지칭됐던 예. 그 사태에서는 좀 거리감이 있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제 사법 처리 예. 대상이 아니까 뭐 거기에 아예 물망에 오르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뭐 수사를 예. 받는다든가 이런 게 전혀 예. 없었어요. 그런데 또 고난대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 대통령 고난대행을. 예. 거기에서는 또 이제 탄핵 전국의 복판에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심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니까 박근혜 사람으로 예. 그렇게 그 친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예. 개파로만 얘기를 하며 그렇게 또 보지만 한편에서 보면은 예. 탄핵 때 왜 그 반대를 안 했냐. 그때 고난대행을 하면서 탄핵이 인용될 왜 때까지 탄핵 반대를 안 했느냐? 네, 뭐 이렇게 또 비판하는 분이 그것도 있어요. 일각 보수 진영 일각에서 또 나오는 지적이겠네요. 그래서 위치가 묘해요. 예. 황 전 예. 총리는 그것이 이제 전당대회에서의 당 대표로 출마했을 때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위치에서 이제 본인이 가진 최대의 장점은 제 판단에는 보수 유권자 특히 이제 한국당의 당원들이 봤을 때 아주 확고한 안보관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보여줬던 그 대정부 질문에서 보여줬던 그 뭐 좀 꿋꿋함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그게 이제 당에서는 그게 뻣뻣함이 되면 안 돼요. 꿋꿋함이 뻣뻣함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정치로서는 좀 매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황정 총리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그 캐릭터가 그것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 향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수희 변호사께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많은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에서 자유로운 거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짚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은 나왔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요구를 다른 정당으로부터 계속 받게 될 것 같거든요. 배정희 교수. 네. 이 부분은 좀 한번 이른바 속된 말로 털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키워드가 통합 아니겠습니까? 이 통합을 그것만으로 계속해서 통합만 얘기한다고 이게 해소가 그렇습니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책임도 물어봐도 통합. 네. 네, 그리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 관련해서 통합, 또 사면복권 물어봐도 통합. 근데 이제 이 황교안 전 총리가 이렇게 통합을 내세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일석삼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본인의 책임 비껴가게예요. 어쨌든 간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질 당시에 본인이 국무총리 아니었습니까? 그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해서 책임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예. 통합 나가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얼버무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황교안 전 총리가 뛰어들므로 인해서 한국당의 개파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신인인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크게 보면은 TK 그리고 친박 그리고 태극기 세력 이 세 가지인데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 같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본인이 극복하기 위해서도 통합이라는 어제도 그 질문이 나왔는데 역시 답은 통합하자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에 뛰어들면은 당권을 거머쥘 확률도 굉장히 높은데 그럴 경우에 다시 또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 외연 확장의 문제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친박 또 그리고 강성 보수 세력을 기반으로 하니까 외연 확장의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도 통합을 얘기해서 중도 또는 그리고 원건 합리적인 보수 세력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합이란 말이 굉장히 근사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속내를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요. 더 이상 묻고 따지지 말고 같이 합하자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과연 한국당 그리고 보수 진영 그런 모습으로 갈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면 뭐 결과를 알 테고요. 지금 김상일 평론가 정은가 해설위원 두 분께는 똑같은 질문 좀 드릴게요. 황교안 전 총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갈 것인지 일단 떠오르는 게 2월 말로 예정된 한국당의 전당대회 그리고 나서 해를 넘기면 총선 그리고 또 넘기면 대선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 과연 그 일정에서 황교안 전 총리는 어떤 길로 가게 될지 전망을 좀 해주세요. 먼저 김상일 평론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당대회를 좀 겨냥하고 입당을 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점상으로 볼 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또 자기가 이제 접하면서 좀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가 좀 잘한 건가 이런 그 고민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상황을 보면서 그 결정을 하겠죠.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뭐 전당대회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계산을 그 질문에는 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약간 이 대답을 좀 피하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은 있으나 결정은 뭐 최종 시점에서 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황교안 전 총리가 저는 입당을 이렇게 빨리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회창 모델, 박근혜식 모델을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자유한국당에 어느 정도 기여도를 만들고 들어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부담이 없는 자리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리.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은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의 중심에 본인이 서게 되는데 그 논란을 돌파할 수 있는 정치력이 없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 내를 돌파하는 전략으로 통합 키워드 전술을 지금 가져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좀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당내 돌파에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본인이 크게 자기의 그 정치 일정을 가져가는 데는 계속해서 걸림돌로 올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잡히라는데 아직은 명확하게는 모르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은가 해설위원께는 어떻게 전망? 저는 황교안 전 총리는 이미 전당대회를 위한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현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이런 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통합하면서 그런 입장 자체가 사실상의 어떤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의견을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근데 저는 조금 황 전 총리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굉장히 궁금했는데 결국 어제는 이제 애매모호한 형태로 갔습니다만 앞서 얘기 나온 소위 말해서 탄핵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어제는 그게 분명히 답이 안 나왔어요.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한다면 예. 당연히 이번에 전당대회 지금부터 행보를 해서 본인이 어디서 뭔가 어떤 쌓아가서 예. 축적하지 않으면 예. 뭐 대선이든 뭐든 일정이라는 게 사라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지금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되고 예. 다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뭐 당연히 그 예. 책임 일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예.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든지 이제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사실은 뭐 나를 밟고 가라 이런 형태로 뭐 나중에 제스처를 예. 취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들어오면서 이제 전당대회도 굉장히 복잡하게 예.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침묵했던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김무성 씨도 뭔가 이제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예. 그것이 자칫 또 하나의 분열 형태로 갈 개연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당이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황교안 전 총리는 예. 과연 어떻게 그거를 통합의 행보를 맞춰갈 것인지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행보. 아무튼 뭐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인물로 부각이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몇 가지 모습이 어제 좀 잡혔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 지금 뭐 이 조사를 참 검찰 조사를 계속 받고 있죠. 국회의원 민원받고 재판 개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민원일까요? 위에 좀 소개돼 있네요. 서용교 의원 지인 아들 죄명 바꿔달라. 전병헌 전 의원 동서 석방 검토해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군현 노철래 의원 선처도 청탁했다. 검찰 사법농단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 요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여기 설명이 돼 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에서 2016년 서용교,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등 당시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접수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을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여러 거론된 인물 중에서요, 서용교 의원이 이른바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해명이 있으니까요. 서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죄명을 바꿔달라거나 선처해달라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일단 이런 검찰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한 겁니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네. 결국은 이 사법농단 부분이 이제 국회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재판 민원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뭐 사법 그러니까 예. 그 상고법원 설치를 예. 위해서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뭐 청와대와 어떤 예. 얘기가 있었대, 외교부와 얘기가 있었대. 그거는 예.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 이거는 이제 그 사법부 그러니까 국회에 이제 판사가 파견을 가 있는데 파견 판사가 있죠. 예, 그 판사를 통해서 현직 국회의원들이 예. 청탁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재판의 내용을 바꿔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결과를 보면 예. 지금 뭐 서용교 의원은 나는 부탁한 적이 없다고 예. 지금 부인을 했는데 예. 그런 파견된 판사가 알아서 지금 그럼 뭐 부탁한 적이 없으면 알아서 해준 네, 거예요? 알아서 해줬다는 건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인의 아들 사건까지. 그런데 그 지금 보면 결과가 그대로 또 좀 일부는 반영이 됐어요. 특히 전병헌 전 의원의 경우에 동서의 문제의 경우에는 예. 그 이메일 내용이 보면 뭐 1년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1년이 징역 1년이 나왔는데 선고가 됐는데 이거를 8월로 2심에서 낮추고 예. 그리고 보석으로 풀어줘라. 그러니까 보니까 근데 다시 구속이 안 되려면 징역 8월이어야 된다. 이런 예. 이제 내용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8개월을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8개월이 구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2심에서는 보석으로 내주고 8개월 정도 됐을 때 그리고 2심에서 8월로 형량이 낮춰주니까 다시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예. 구속이 될 일이 없는 거죠.
이건 지금 부탁한 대로 된 거잖아요. 결과가. 뭔가 좀 있다는 생각을 줄 수가 없네요. 이거는 정말 사법부 독립부터 해서 사법부의 신뢰가 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그 정치하려고 했던 것만큼이나 정말 아주 거치게 표현하면 썩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일부 판사들의 문제겠지만 저도 법조인입니다만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정관을 찾아가게 되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결과에 승복을 못하는 거예요. 재판 결과에 승복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비분간개하게 만드는 보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혐의고 의혹입니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뭔가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내용도 어제 이게 불거졌습니다. 이 한 방송사에서 보도가 되면서 많은 오늘 신문들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이쪽 끝에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목포 구도심 문화재 지정 전에 손혜원 의원 측 건물 9채를 사들였다. 어제 한 방송사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 그리고 해명도 있었습니다. 조카, 지인 명의로 건물을 사들였는데요. 값이 4배나 올랐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나 손 의원은 투기 목적 절대 아니다. 조카에게 1억을 증여하고 거기에 거주하라고 했다. 그리고 목포에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고 목포에 기여할 바를 찾기 위해서 한 일이지 결코 투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일단 드러난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본인의 해명이 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일단 이 목포 일대에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요. 문화재 거리가 있고 이곳이 이제 다 문화재 지정 이런 형태가 돼 있는데 손혜원 의원 주변 사람들이 구입한 건물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보좌관 남편 조카 이렇게 해서 건물이 꽤 되거든요. 이 건물을 산 이후에 이제 값이 올랐다. 그래서 투기가 아닌 거냐 이런 의혹인데요. 본인은 이렇습니다. 목포를 위해 그렇게 노력했건만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투기 아니라는데 목숨 걸겠다. 손혜원 의원이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본인을 해명하는데도 목숨을 걸겠다라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본인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의혹으로 불거졌습니다. 자, 정은갑 의원님, 이 문제도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저거는 좀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도 지금 적극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4배라는 자체도 8천만 원이고 작년에 판 게 그쪽에 누가 산 게 1억 2천만 원이라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조차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손 의원 측에서는 이쪽 한편의 보도는 상당히 투기 의심 이렇게 나오고. 본인은 지금 강력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여기는 이제 문화재의 가치가 있어서 이걸 아파트를 지려고 해서 그게 아니다. 보존을 위해서 본인이 움직인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보니까 그 재단에서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팔거나 이익 실현하는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투기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결국에는 나중에 본인이 기부 체납하겠다라는 그쪽 입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투기가 되려고 그러면 뭔가 이게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사 보도 내용과 손 측의 입장, 손혜원 의원 측의 입장이 너무나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살펴보고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평론가, 이 문제는 이제 정치인들의 이제 부동산 구매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정치인들이나 청문회 때 보면 내각에 들어간 장관 후보자들이 주택이라든가 여러 상가 건물,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항상 이 정치권의 논란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게 꼭 필요했던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오해의 소지는 있겠죠.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께서 문광희 간사시고 그리고 제가 예산 재정 업무를 좀 오래 해봤는데 이게 이제 500억을 문화재 거리를 지정하는데
투여하는 거는 500억이 투입이 된다고 쉬운 합니다. 일은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문화재청 예산이 굉장히 작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송파의 풍납토성 그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도 그 재건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관광기금을 통해서 관광 지역으로 해가지고 활성화하는 예산이 아니면은 좀 이 정도 예산을 투여하기는 그렇게 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문화재거리 지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들어가게 되나요? 그렇죠. 그럼 뭐 그런 것도 있고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추가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냐의 부분은 앞서 우리 정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살펴보고 밝혀진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의혹은 제기한 것이고 그리고 의혹을 해명하는 것은 그 손혜원 의원과 공적인 기관들의 몫이다. 그래서 어떤 공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들은 모두가 좀 이렇게 낱낱이 투명하게 속속들이 밝혀져야 미래가 이렇게 잘 굴러가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뭐 책임 있는 기관들 그리고 책임 있는 손혜원 의원님 그 본인이 그 아주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낱낱이 해명을 좀 하고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가지 사안을 봤습니다. 재판 민원이 과연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 저런 거래가 적정했던 것인가. 다 정치인들이 관련돼 있어서요. 좀 더 많은 해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중요한 거는 진실입니다. 과연 정확한 진실은 무엇일까? 국민들이 자꾸 궁금해합니다.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다양한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국방백서가 나왔는데요. 북한은 적이란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먼저 기사부터 보고요. 그 사이에 네 분 패널께서는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 빠졌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내용 자세히 보면요.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킬체인, 대량 응징 보복. 그동안 북한이 굉장히 반발했던 표현이고요. 뭐 실제 우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를 북한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 용어도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북한 사거리 5,000km 이상 미사일, 뭐 화성 15형 등등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관심이 되는 부분은 북한이 적이다라는 표현이 그동안은 있었는데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지금 저희가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관련 기사가 더 있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북한은 주적이다. 표기가 그동안 보면요. 정권 입맛에 따라 넣고 빼고 25년 동안 부침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 첫 표기가 됐는데 2004년에는 삭제가 됐고 그리고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다시 표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빠지게 된 겁니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한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패널 네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배정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금 북한은 적이냐 아니냐, 주적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그동안의 정권에 따라서 이게 좀 부침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1995년도에 북한이 적이다라는 게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북한 대표가 뭐 서울 불바다 발언하면서 그래가지고 2004년에 이 부분이 삭제됐다가 다시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북한이 적이다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 3차례나 있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서 앞으로 사실상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라는 부분이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북한을
적으로 규정할 경우에 자기 모순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또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좀 주적 부분을 삭제를 하고 예. 대신 포괄적으로 우리 이 남한의 국토 그리고 주권 그리고 국민 재산에 대해서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적으로 하는 이제 포괄적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지금 이제 또 국방백서에 따르면은 남북 전력을 비교해 보면은 예. 북한이 이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굉장히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이제 군은 60만인데 북한 군대는 이제 128만, 130만 정도 되니까 예. 2배가 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독립여단은 이제 우리는 31개인데 예. 북한은 이제 131개니까 한 4배 이상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다 사실상 북한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미국에서도 보고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이 임하지 않도록 더 안보를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한 부분이다. 자,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때 뭐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정책 기조를 뭐 계속 유지하시는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 물어봤던 빗대서 했습니다. 신뢰하는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이냐? 예, 북한이 적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그 평화 체제가 갈 수 있다라는 이 신뢰하는 자신감의 근거가 뭔지 좀 되묻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육군 참모총장이 2017년 9월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을 만나서 육군이 인사를 의논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분이 군을 모두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만 신뢰가 많이 깎이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국방백서에서 뭐 주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거는 명분의 문제인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핵무기 특히나 지금 뭐 주일 미군에서 나온 얘기라든가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이라든가 보면은 과거에 이미 만들어진 핵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아지면 높아졌지 지금 가볍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의 주적 삭제가 그리고 이제 좀 애매모호하게 그 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다 정도로 대체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 정부의 북한의 그 군사력에 대한 그 인식이 아닌가, 너무 안일한 인식이 아닌가라는 면에서의 비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일관성 그리고 그 합의 절차 이렇게 두 개를 썼는데요. 사회의 근간이 되는 안보라든가 사회 질서와 관련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시대 변화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예민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목소리가 강한 사람들이 있다면 합의 절차를 한 번 정도는 거쳐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 절차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는가. 그리고 사회의 어떤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을 이루는 뭐 인권이든 안보든 이런 거와 관련된 건 저는 특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춤을 춘다? 이거 국민들이 불안하죠.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이게 김정은 그 위원장이 들어간 사진을 국방백서에 넣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제가 볼 때 저는 좀 이렇게 평화통일 그 찬성주의자인데도 뭐 이렇게 좀 가벼운 군까지 그랬어야 되는가? 군이 이렇게 가볍게 김정은 위원장 저 사진을 굳이 국방백서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그러네요. 어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분야에서는 좀 반드시 뭘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불러서 어떤 합의 절차를 만들어서 변경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우갑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변화된 안보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평화 체제를 위한 계속 움직임을 펼치고 있고 노력. 그러니까 평화의 가치를 굉장히 우선시하는 거죠. 그 부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군축이라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북한만이 적이냐라는 그러니까 북한이 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북한만이 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장된 개념에 언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뭐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들은 모두가 적이라는 그런 개념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지금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럼 적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북한만이 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 언급을 여기에 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지난번에 통신시설 같은 그 화재 났을 경우 막 마비가 되는 예를 들면 사이버 테러라든가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인들이 새롭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런 어떤 현실, 뭐 지금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그같이 변화된 안보 환경의 현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두루 살펴서 좀 더 어떤 적의 개념을 확대시켜 놓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방백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것인가 아니면 일관성을 상실한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번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보면은 포장이 좀 과하다 이런 느낌 받으신 분 많을 것 같아요. 이쪽에 기사가 있군요. 1+1 뽁뽁이. 1+1 하면 포장을 한 물건을 또 포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뽁뽁이, 이른바 이제 이 쿠션을 주는 포장지인데 이중 과대 포장 퇴출된다. 환경부가 하반기부터 과대 포장, 이중 포장 이거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4월 쓰레기 대란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자각시켜주는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연간 1인당 플라스틱 대비량 세계 1위인 우리나라를 꼬집으면서 생활 폐기물에 대한 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환경부가 이번에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내놨는데요. 오늘부터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금지하고 과대 포장을 막는다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마트에 가서 1+1 상품 보신 적 있으시죠? 이미 포장된 상품에 증정 상품을 더해서 다시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규제하는 방안이 강화됩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선 규제해야 할 대상을 더 넓히기도 했는데요. 충전기, 이어폰, 케이블 등 소형 전자제품 5종에 대한 포장 규제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는 포장 공간을 35% 이하로 만들어야 하고요. 포장 횟수도 2회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블리스터 포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플라스틱 판 모양에 오목하게 만들어서 제품을 담는 방식을 말합니다. 물건을 고정해주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하지만 제품에 비해 과대한 포장이어서 이 블리스터 포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택배 포장의 경우는 어떨까요? 배송되는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게 뽁뽁이라고 불리는 완충제를 쓰곤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비닐 완충제 대신 종이 완충제를 써야 합니다. 환경부는 곧 다가올 설 명절에 대비해서 명절 선물 세트의 과대 포장이 있진 않는지 집중 점검한다는데요. 전국 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포장 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니까요. 업계는 제품 생산 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화된 상품을 구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뒤늦게나마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기사 갈 텐데 이 기사 역시 환경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뭔가 잘한 것 같긴 하지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자, 최근 며칠 동안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신 분들 거의 모든 분이 착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마스크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마스크 효과 있나? 뒤늦게 연구 나선 환경부. 문자로 계속 마스크 쓰라고 정부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렇습니다. 무조건 착용 경고하고선 뒷북이다. 임산부, 노인, 어린이는 오히려 마스크 착용이 해로울 수도 있다. 검증이 안 됐답니다. 이 영향이 과연 무엇인지. 내용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나 심장질환이 있는 이들과 임산부, 노인, 어린이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건강에 더 해로울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마스크 착용 영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모두에게 마스크를 무조건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나선다고 합니다. 여태 썼는데요. 배조 교수님. 네. 뭔가 좀 하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뒷북이라는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은 예. 무차별적으로 뭐 무조건 미세먼지 마스크 쓴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청을 할 필요가 있는 생각해보면 거죠. 그래 그게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면은 뭔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임산부나 또 노약자, 또 뭐 폐질환 관련 오히려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환경부가 전문성을 갖고 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치가 좀 생활 정치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 예. 앞으로 다가오는 이 다음에 예. 2020년 총선에서는 예. 이 미세먼지 문제가 앞으로 정치권의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 마스크가 이게 함유된 물질이니까 뭐 여성용품하고 좀 다르게 그런 물질 때문이 아니라 예. 너무 촘촘해가지고 호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마스크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호흡이 안 되면은 미세먼지 맞는 것보다 당장 더 힘들 그러네요. 수 있잖아요. 특히나 마스크마다 그 작용하는 뭐 정도나 뭐 이게 모양도 다 투과율이 다릅니다. 다르니까. 예. 그래서 이제 호흡 이런 그러니까 숨 쉬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투과율이 좀 낮은 거를 착용하라 이런 거는 공고 사항들은 좀 나왔었거든요. 홍보가 됐었는데 환경부 좀 뒤늦게 이거를 다시 얘기를 하니까 좀 너무 뒷북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이 착용하는 마스크니까요. 그거에 대한 꼼꼼한 검증과 관리가 있어야 되는 거 분명히 마땅해 보이거든요. 예. 아니, 저는 이게 좀 그래요. 이게 환경부에 이렇게 건강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거는 처음에 시행할 때 부처들이 다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을 살피잖아요. 그럼 이거 보건당국에서 보건복지부에 왠지 있을 것 같고요.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환경부만 비난할 게 아닌 것 그러면 같은데요. 약간 번지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무튼 뒤늦게지만 아무튼 영향은 분명히 좀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국민한테 좀 알려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 계속 연일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군요. 동물 구조 지상주의에 빠진 인간의 민낯이 이번 사안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케어 사태 본질은 무엇일까? 단체 홍보 이용당한 동물들. 사회는 구조를 한 이후엔 무관심하다. 그러네요. 이 무관심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입법 등 예방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구활동만 하는 게 다가 아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바로 구조 이후엔 관심을 두지 않는 이 모습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민낯이 드러났다. 정구합 위원님. 계속 논란이고요. 이 케어의 이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행태 계속 뭔가 지금 폭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이 맞아 사실이라면 그 동물 구조 자체를 상업적으로 악용한 거잖아요. 그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그 기사에서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조 자체에만 너무 매몰됐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 어떤 동물을 그렇게 버리는 이런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어떻게 인식을 좀 바꿀 것인지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너무 대중적인 그 요법으로 나온 것이 어떤 저 같은 일탈 형태로 비춰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해에 버려지는 동물이 10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거기에 또 원인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카풀 문제인데요. 이렇습니다. 기사가 한국일보입니다. 카카오 택시업계 반발에 카풀 중단한다. 어제 밝혔습니다. 백지화까지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 촉구했고요. 정식 서비스 연기에 이어 시범 서비스도 중단이 됐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혁신산업으로 그동안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은 참 어렵군요. 이 문제가.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회적인 이해관계자가 있는 데서는 그분들과 논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한 과정일 텐데요, 그게 참. 그렇지만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또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시점이 나오거든요.
참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택시가 면허 예. 체계로 돼 있는 나라들이 지금 이 카풀 공유제의 이 진통을 겪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데 예. 신산업에 있어서는 예. 이런 앞으로 이런 갈등은 계속될 텐데 예. 뭐 중단이란 극단적인 선택이란 표현이 웃기지만 저 그때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도 예. 얘기했죠. 이 그 이해 관계에 예. 대해서 원만한 이거는 저는 좀 정치권이 나서줘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의 충돌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근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떤 기구도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제 대한체육회의 회장이 체육계 성폭행 근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중요한 내용엔 말을 하지 않았고요. 기자들의 질문도 받질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지금껏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말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